먼저 올해 벼농사에 한번 작황을 보도록 할게요. 전국적인 수치에서는 3.2% 정도의 수확량이 감소했습니다. 자, 특이하게도 이게 8월 1일이고 이게 9월 30일이에요. 그럼 온도는 점점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거의 비슷해요. 8월 4일 날 최고 온도가 35도였습니다. 되게 더웠는데 이상한 것은 9월 11일이죠. 9월 11일 최고 온도가 35도였어요. 올 여름에는 덥기도 더웠지만 그 더운 날이 되게 길게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벼 수확량과 품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 11년, 그래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중에 가장 기온이 높은 해가 몇 년이에요? 2024년입니다. 제일 높았어요. 그만큼 올 여름에 이렇게 더웠다는 겁니다. 벼가 여무는 시기, 우리가 등수기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벼 이삭이 나온 후부터 약 40일간 얘기하는데요. 평균 기온이 한 20에서 22도 이 정도 되는 게 벼의 품질과 수량에는 가장 좋은데요. 올해는 한 26도 정도 이렇게 되었던 거고 그게 가장 수량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알참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식량작물 팀장이었고 알참미하고 헤드리라는 이 두 품종은 어떻게 개발했냐면은 진흥청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벼 품종을 개발하는데요. 이렇게 연구소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개발해도 우리 시군에서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SPP라고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개발할 때 진흥청에 있는 연구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품종 개발하는 거예요. 그 첫 사례가 바로 식량과학원하고 이천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헤드라고 알참미입니다. 알참미의 특성은요, 중요한 게 출수기죠. 출수기는 8월 10일경에 이삭이 나오고, 벼 키가 상당히 작아요. 69cm. 키가 작으니까 장점은 뭐가 있어요? 도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장점 때문에 혹시 더 농가 여러분들 지수질 비료를 많이 주면은 품질은 확 떨어지겠죠. 또 쌀 수량도 538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이 300가지 이상이 돼요. 400가지 거의 다 되는데 아주 좋은 품종만 고르고 골라서 최고 품질이라고 하는데 알참미 또 헤들도 둘 다 최고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정한 품종은 아주 잘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럼 벼의 이제 일반적인 관리를 볼 텐데요. 먼저 종자 소독을 해야 되겠죠. 종자 소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키다리병 때문에 그래요. 키다리병의 특징은 일단 말 그대로 키가 크죠. 키가 커서 멀리서 보면 저렇게 삐쭉삐쭉 보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밑부분에 보면은 밀가루가 묻은 것처럼 하얗게 보입니다. 이건 그 곰팡이로 인한 거기 때문에 곰팡이가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밑에 줄기 잎집을 까보면은 가근이라고 하는 헛뿌리가 보이는 게 키다리병의 특징인데요. 이 키다리병이 어떻게 해서 전염이 되느냐? 여기에 있던 이 하얀 키다리병균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포자가 벼 꽃이 필 때 감염을 시킵니다. 키다리병균의 모양이 초승달처럼 생겼어요. 근데 실제 크기는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죠.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데 생긴 것은 초승달처럼 생겼습니다. 이 병균을 잡기 위해서 파종을 하기 전에 종자 소독을 하는데요. 이 병균은 한 절반 정도는 완경, 벼 가의 껍질 쪽에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 안에 있는 쌀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약재를 할 때는 30도씨 물에 48시간입니다. 30도씨 물에 48시간 담궈야 그 약재가 충분히 종자 속까지 침투해서 소독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온탕 소독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 하면은 거의 96% 정도는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왜 30도씨를 해야 되냐면은 20도씨 했을 때는 소독 침투가 제대로 잘 안 됐죠. 30도씨 했을 때 속까지 쌀알까지 약재가 침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해도 소독이 되긴 되지만 약간 미지근한 30도씩 물에 해야 소독 약재가 왕겨뿐만 아니라 쌀 안에까지 제대로 스며들어서 수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싹이 틀 즈음에는 오히려 높은 기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싹이 트고 점점 어느 정도 자랄 때 온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 바깥 기온과 벽시가 요구하는 온도의 그 차이를 우리 농부들이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온도계가 필요하겠죠. 눈으로 감으로 농사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 비행기 조종사들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항상 그분들이 보는 것은 계기판을 봅니다. 우리 농가들도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농사를 지었더라도 자기 감으로만 하지 말고요. 이런 온도계를 확인하십시오. 자, 온도계가 어디 있어요? 벼 모가 자라는 위치는 어디예요? 제 밑에잖아요. 그럼 온도계가 어디 있어야 정확한 거예요? 쭉 내려서 이것처럼 이 모판이 있는 위치에 온도를 내려서 봐야 지금 현재 온도 상태가 어떻다 알 수 있겠죠. 모판에서 모 상태, 뿌리 상태가 저렇게 매트 형성이 아주 잘 되는 게 잘 키우는 거죠. 이렇게 키워서 모를 내야 그 모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꽃병과 뜬면은 증상이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뭐냐? 이 꽃병은 병입니다. 병균이 옮기는 거예요. 근데 뜬모는 병이 아닙니다. 이건 생리장애예요. 그래서 이 꽃병에게는 병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보입니다. 아래 뿌리 부분에 보면은 하얗게 보이고 문드러져서 줄기를 뽑으면은 그 뿌리와 접한 부분이 썩어서 그냥 딸랑 뽑히는데 뜬모 같은 경우는 생리장애이기 때문에 문드러지진 않아요. 그냥 뽑으면은 뿌리채 같이 뽑힙니다. 이 꽃병과 뜬면은 다르지만 원인은 비슷해요. 온도가 맞지 않았거나 습도가 맞지 않았을 때 발생됩니다. 그래서 모를 기를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온도 관리하고 습도 관리입니다. 지나치게 높아도 안 되고 지나치게 낮아도 안 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하겠죠. 자, 모내기 시기에 있어서 조기 모내기를 지향하라고 했는데요. 일찍 모내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모내기 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해도 됩니다. 알참미 모내기 적기가 언제라고 했죠? 5월 25일입니다. 5월 25일이에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했던 것은 5월 10일이나 15일이었을 텐데 열흘 정도 늦습니다. 아마 이걸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5월 25일에 모내기 하십시오. 근데 농가 중에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노는 5월 10일 날 하고 어떤 노는 5월 25일 날 하고 이제 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어떤 논은 6월 달 돼서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 논이니까 6월 달에 한 것이 훨씬 더 좋았답니다. 이걸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그걸 우리에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걱정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늦게 했던 게 오히려 병도 훨씬 안 걸리고 수량도 많고 더 안정적인 거랍니다. 불안해서 빨리 하는 거지 실제 빨리 할 필요 없어요. 물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자, 벼를 한자로 뭐라고 해요? 수도라고 하죠. 이 수는 물수입니다. 물에서 자라는 벼, 수도. 그만큼 벼는 물을 좋아합니다. 물이 꼭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시기별로 물의 깊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모내기 시기에는 2, 3cm 정도 좀 얇게 모내기 하는데 지장 없도록 모낼 때는 얇게 되지만 모낸 후에 깊게 한 5에서 7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열, 새끼를 막 치기 시작할 때는 오히려 또 얇게 되는 게 좋고요. 중간 물때기인 무효분열기에는 물을 떼고 유수 형성기 때는 물을 걸러대는 거고 출수기에는 보통 물 내는 건데요. 한자로 보면은 요구할 요 물수자는 게 물을 얼마나 필요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각 식물마다 요 수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생물체가 내 몸
하나를 만드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콩, 벼, 보리, 감자의 유수량입니다. 너무 쉬운데 이 작물은 뭘까요? 벼일 것 같죠? 콩입니다. 콩이 벼보다 더 많은 물을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건 좀 쉽겠죠? 636이 필요한 건 뭘까요? 벼라고 나와야 되겠죠? 아닙니다. 감자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벼일까요? 보리입니다. 네 번째가 벼입니다. 약간 의아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건 이제 생리적인 문제예요. 생리라는 것은 실제 이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서 그 물로 내 몸을 만들고 어떤 영양 대사를 하고 증발하는 양이거든요. 벼는 오히려 팥작물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장 많은 물이 필요한 작물은 벼잖아요. 논에 있는 물은 생리수로서의 많은 물을 필요치 않습니다. 환경수로서 주변에 그냥 먹는 물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로서는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실제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는 물은 오히려 팥작물보다 작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벼가 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무조건 물을 많이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실까봐 그걸 깨뜨리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은 무조건 많이 주기보다는 적절하게 주면 좋습니다. 그 적절한 양이 뭔지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활착기 때 모내기 한 후에 물 관리는, 활착기는 모내기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간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내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뿌리를 잡기 시작하겠죠. 그 일주일간에 물을 깊게 대라는 겁니다. 왜 깊게 대야 되는지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게 양팔 접시 저울인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입에서 증발을 하면서 식물체는 활동을 하는데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자, 모내기를 하면은 나무를 이식하게 되더라도 뿌리가 끊기다 보니까 그만큼 어디를 잘라줘요? 줄기를 잘라주죠. 그래야 나무가 정착하는데 좀 무리가 없습니다. 모두 목판에서 옮겨서 심다 보면 뿌리가 아무래도 피해를 보는데 잎줄기를 그렇다고 우리가 나무처럼 자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될까요? 밖으로 드러난 모의 면적을 줄이면 되겠죠. 그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물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 이 이유가 하나 있고요. 기부스인데요. 모를 심고 나서 아직 뿌리를 잡지는 않았어요. 좀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겠죠. 근데 우리가 나무하고 또 비유를 할게요. 나무를 심고 나서 한 나무 3개 정도를 옆에 대죠. 지주목을. 흔들리지 말라고. 물을 깊게 되면은 이 물이 모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또 역할도 합니다. 모를 심을 때는 뭐 낮에는 온도가 괜찮을지 모르지만 아직 밤에는 좀 춥습니다. 5월달 좋은 피해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물이 이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하고 공기하고 비열의 차이가 있어요. 공기는 쉽게 더워지고 반면에 쉽게 식죠. 물은 천천히 데워지는 반면에 천천히 식습니다. 밤에 기온이 공기 온도가 확 떨어지더라도 그 물은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깊게 되면 덜 춥게 되겠죠. 좋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모내기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물을 깊게 되는 게 좋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는 이유가요. 쇠는 산소하고 만나면은 녹이 슬죠. 근데 페인트를 칠함으로써 산소하고 만나는 걸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녹이 안 쓰는 건데요. 논에도 만약에 물이 없으면은 공기하고 접촉되면은 거기서는 잡초가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물을 대주면은 대부분의 잡초는 잘 안 나와요. 잡초 방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로서 조절하는 게 가장 큽니다. 오히려 약보다도. 물만 깊게 돼도 잡초의 생산량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모내기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깊게 대놓으면 털을 적게 나는 것. 자, 그리고 이것은 더 중요해요. 이 중간 물때기. 시기는 언제냐면요.
헛새끼 칠 때죠. 헛새끼라는 것은 우리가 모를 심으면은 거기서 새로운 줄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 30개, 40개까지 나오는데요. 실제 가을에 우리가 수확을 할 때 이삭이 제대로 달린 이삭은 20개, 22개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줄기는 풀만 있는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한 건 알목인데, 그래서 늦게 나온 줄기에는 미처 이삭이 여물지 못하거든요. 초기에 나왔던 것만이 가을에 이삭이 여무는데, 이삭이 달릴 줄기 이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헛줄기, 헛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헛새끼 칠 때 이때는 물을 떼서 쓸데없는 줄기를 치지 말라는 겁니다. 물을 계속 대면은 줄기는 계속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양분은 뺏기고 또 너무 밀집하다 보면 문고병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때는 물을 떼는데 헛새끼 칠 때 한 열흘 정도는 물을 완전히 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그 요술화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물을 완전히 떼라고 해도 농가에서는 겁나서 물을 못 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물에서 자라는 벼인데 어떻게 논바닥에 물 하나도 없이 하느냐 겁날 수가 있는데, 그 시기에 이 시기에는 물을 완전히 떼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창문인데요. 우리가 이 실내 공간에서 창문을 열지 않고 계속 있으면 이 안에 공기가 되게 탁해지겠죠. 가끔 한 번씩은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올을 5월달 중순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6월 중순, 한 7월 상旬정도가 이제 헛새끼 칠 때인데, 한 거의 40일 정도 계속 논에 물이 잠겨져 있어요. 물이 잠기다 보니까 논바닥에 있는 흙이 산소하고 차단이 되겠죠. 산소가 못 들어가죠. 벼가 뿌리가 물도 필요로 하지만 사실 공기도 필요해요.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한번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키듯이 논물을 떼서 논 바닥의 흙에 산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물을 떼주는 거고요. 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는데,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배부른데 뭐 사냥으로 밖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열대 사람들이 온대 사람보다 게으르다고 하는 이유는, 열대에는 늘상 주변에 과일을 내는 게 풍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온대 지역은 겨울이라는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집을 튼튼하게 짓고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저장을 해놓아야 살 수 있잖아요. 벼도 마찬가지예요. 늘상 물이 많이 있는 조건이면은 뿌리가 굳이 깊게 뻗으려고 생각을 안 쳐. 뭐 물이 풍부한데요. 그러나 어느 순간 물이 갑자기 줄어들고 없어진다. 그럼 벼가 생각을 한다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물이 부족하네. 뿌리를 좀 더 깊이 내서 우물을 파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뿌리가 훨씬 더 깊게 내립니다. 물을 떼면은. 뿌리가 깊으면 도복이 잘 안 되겠죠. 가을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한두 개씩 오는데 물을 떼서 뿌리가 깊게 내리면 벼 쓰러짐이 방지가 됩니다. 중간 물때기 때 논물을 완전히 떼서 어느 정도 논에 이렇게 거북등처럼 실금이 갈 정도로 열흘간은 완전히 말리십시오. 이런다 해서 벼가 죽거나 그러진 절대 않습니다. 이 사이사이로 산소가 들어가서 벼 뿌리는 더 튼튼해지고 뿌리는 땅속 더 깊이 뻗어서 가을에 태풍이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게 되죠. 중간 물때기가 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사례를 제가 이천시에 있으면서 이게 과연 정말 맞는가 해서 한 5년 정도의 기상 자료를 봤는데요. 벼 중간 물때기 할 때가 언제냐면요, 장마가 시작될 때예요. 한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거든요. 물때기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만,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비 오는 걸 비교해 봤습니다. 한 5년 동안. 비가 적게 올 때는 벼 수량이 높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벼 수량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적게 올 때는 자연스럽게 어떤 물때기 효과가 된 거죠. 이제 농부가 어떤 조치를 안 하더라도 그냥 자연적으로 수량하고 비의 양이 반비례한 것을
그 기상 자료를 통해 제가 확인하고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던 거였죠. 자, 피가 잡초일까요? 전혀 differential. 잡초죠. 피는 잡초입니다. 현재는 피가 잡초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서 공자님, 맹자님이 살던 2000년 전, 3000년 전에 피 잡초였을까요? 그때 피는요, 지금의 벼처럼 곡식이었습니다. 일반 곡식도 아니고 오곡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오곡이 뭐였냐면은 삼, 기상, 피가 들어갑니다. 오곡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5가지 곡식을 말하잖아요. 이때는 피도 곡식이었습니다. 잡초의 개념은 상대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이 필요하고 필요해서 인간이 재배하면 그건 작물인 거고,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치 않는, 쉽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잡초죠. 현재 피는 잡초이지만은 예전에는 작물이었다. 제초제 피해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초제 피해 중에 하나가 이런 백화현상, 하얗게 되는 게 있고 말라 죽는 게 있고요.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고 주저앉는 증상들, 노랗게 이렇게 되는 것들, 제초제로 인한 피해 증상들입니다. 자, 우리가 제초제 피해를 줄이려면 사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논 썰어질 할 때 논 고르기를 잘해야 됩니다. 모내기 하기 전에 우리가 논을 썰어질 하잖아요. 논을 얼마나 균평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잡초 관리 성과가 결정됩니다. 첫째는 일단 물 관리가 쉽겠죠. 평평하다면은 물을 댔을 때 일정하게 같은 높이로 되겠죠. 그러면은 드러난 곳이 없게 해야 피가 안 나오니까 울퉁불퉁 어느 곳 드러나면 거기 아무리 제초제를 쳐도 잡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가 수월하도록 논 고르기를 잘해야 되고, 또 약을 쳤을 때도 약이 만약에 논이 깊은 데는 약이 몰려서 약해가 날 수가 있고, 높은 데는 약이 너무 적어서 또 약 효과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논 고르기를 잘해야 되고요. 또한 약을 친 이후에는 한 5일 정도는 그대로 녹물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초제를 준 후에 그 제초제가 서서히 논 바닥에 가라앉아서 제초제 처리층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고구마를 갈거나 도토리묵을 갈아서 물에 섞어서 시간이 지면 싹 앙금 가라앉죠. 제초제 성분도 그렇게 돼요. 우리가 녹물에다 뿌리면 그게 싹 가라앉아서 논바닥 위에 하나의 그 피막처럼 제초제 처리층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잡초가 땅에서 올라오다가 그 제초제 처리층을 지나면서 피해를 받아서 못 올라오고 죽는 거예요. 근데 제초제 뿌리자마자 아직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물을 또 간다든지 물을 막 흐른다든지 하면은 그 처리층이 제대로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제초제를 준 후에는 논물이 한 5일 정도는 유지되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논물이 잘 빠지는 모래땅 같은 경우는 제초제 약을 줘도 잘 효과를 못 보고 오히려 제초제 피해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농사 지으면서 또 잡초 못지않게 골칫거리가 액미죠. 자, 액미는 잡초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애매하죠. 앞에서 피도 얘기했는데, 액미는 벼입니다. 벼 맞죠? 벼인데 잡초 같아서 우리가 잡초성 벼라고 불러요. 자, 액미는 뭐냐면요, 피처럼 어느 특정한 식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벼 종류 중에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나온 벼를 그냥 통칭하면 돼요. 액미를 방지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액미를 잡는 농약이 있다 그러면 액미뿐만 아니라 벼도 피해를 보겠죠. 피는 벼하고 같은 친척이긴 하지만 벼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피만 잡는 약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은 액미는 그냥 벼하고 똑같은 겁니다. 약간 품질만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액미를 잡는 농약은 없어요. 우리가 액미를 잡는 농약을 치는데 그 농약은 어떤 거냐면요, 비선택성 개초제예요. 모든 식물을 죽이는 거. 근데 그건 언제 쳐야 될까요? 벼가 자라는 시기에 치면 안 되겠죠. 자, 액미를 잡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액미는 벼를 수확하고 나서 물을 대는 겁니다. 가을에. 특히 이것은 만생종보다는 조생종에서 효과가 좋아요. 조생종을 만약에 9월 초에 벼 수확을 한다. 그러면 수확을 하고 바로 물을 대십시오. 그러면 아직 9월까지는 온도가 좀 높아서 물이 따뜻하니까 액미가 싹을 틉니다. 한 번 싹이 튼 것은 내년에 싹 안 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싹을 틔워가지고 죽이는 거, 이게 가장 효과가 좋고, 근데 만생종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월에 수확을 해서 물을 대도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싹 틀 확률은 좀 줄어들지만 조생종은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1차적인 거고요. 두 번째 철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봄에 하는 작업이고, 봄에 4월 정도에 논을 가서 물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미처 싹이 안 떴던 것들을 싹을 틔우는 거예요. 이때 비선택성 제초제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싹이 텄던 것을 다 죽인 후에 녹물을 빼서 약효를 제거한 후에 다시 로타를 져서 이제 새 물을 갈고 모내기를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 단점은 모내기 시기가 좀 늦어지겠죠. 그렇지만 내 논의 액미가 아주 문제가 될 때는 이 방법을 써서 없애야 됩니다. 가을에, 봄에 이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쓸 때는 가능하면은 조생종을 심는 게 좋습니다. 조생종을 하면 가을에 좀 일찍 수확할 수 있고, 또 조생종은 봄에 늦게 파종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 중에 조생종은 일찍 심는 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조생종은 일찍 심는 벼라기보다는 생육 기간이 짧은 게 조생종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심어도 되고 늦게 심어도 돼요. 생육 기간이 짧습니다. 이것은 선택폭이 좀 자유로워요. 그러나 만생종은 생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늦게 심으면은 가을에 수확을 못 하겠죠. 그래서 만생종을 사용하기는 어렵고 조생종을 심어서 가을에 일찍 수확을 하고, 또 봄에 2차 처리한 후에 늦게 심어도 수확하는 데 별 지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 논에 액미가 아주 많다, 이걸 꼭 잡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조생종을 심어서 가을과 봄에 물대기를 통해서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병해충이 있는데요. 제가 병해충이 하나하나 어떻다라고 설명을 안 드리고요. 병해충은 농약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모든 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겠죠. 그 원인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방법도 훨씬 쉬워집니다. 홍명나방 같은 경우는 이 나방 애벌레가 벼 잎을 직접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는 방법은요, 접촉성 살충제, 약이 직접 벌레를 타서 죽이는, 자, 같은 벌레라도 잎 굴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벌레가 어디서 자라냐면요, 벼 잎 안에서 굴을 팔고 다녀요. 그래서 접촉성 뿌려도 잘 안 맞습니다. 이건 침투성 그 약 성분이 벼에 침투해서 약효를 발휘하는 거, 뿌려야 더 효과적이겠죠. 같은 벌레라도 벼 잎 선충 같은 경우는요, 벼 알 나란에 이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잡느냐, 종자 소독을 할 때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자 소독을 할 때 아까 가장 큰 이유가 키다리병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다리병을 잡기 위해서는 살균제를 처리하는데, 살균제랑 같이 그때 종자 소독할 때 살충제를 넣죠. 살충제를 넣는 이유가 이삭선충을 잡기 위해서. 도열병 같은 경우 이것도 곰팡이로 인한 병이기 때문에 살균제로 잡을 수 있는데요. 약 치는 것은 후순이고, 도열병이 왜 생기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열병은 벼가 연약할 때 생기는데, 벼는 어느 때 연약해져요? 지수지비를 많이 주면 연약해지죠. 그래서 도열병을 방지하려면 지수지비를 적게 주면 됩니다. 약 치는 게 최선이 아니고 지수지비를 적게 주는 게 도열병을 예방하는 겁니다. 내 논에 도열병이 많다는 건요, 어찌 보면 내가 비를 되게 많이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줄무늬 잎마른병. 줄무늬 잎마른병은 바이러스가 옮깁니다. 그래서 살충제가 아니라 살균제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바이러스 병인데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뭐냐면요, 벌레예요. 에밀그라는. 그래서 이것은 살충제로 처리해서 잡습니다. 깨씨무늬병.
이것은 살균제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균이기 때문에. 그러나 깨실면병이 발생하는 그 원인은 뭐냐면요. 영양분이 부족한 논에서 발생됩니다. 모래논이라든지 노후화된 논이라든지 깨실면병이 발생되는 논은 내 논에 양분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유기물을 넣어주고 비료를 넣어주는 게 약치는 것보다는 사전 방제가 되는 거고. 흰잎마늘병 이것도 세균으로 인한 병이기 때문에 살균제를 처리하는 게 맞지만 이게 발생하는 것은 흰잎마늘병 병균은 물을 타고 번집니다. 그래서 내 논이 물에 잠겼다 싶으면은 저 병이 훨씬 잘 번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평상시에 내 논이 좀 비만 오면 잠기거나 이런 논이들 있잖아요. 물이 잠기지 않게끔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흰잎마늘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삭삼튼 현상, 이걸 한자로는 수바라라고 하는데요. 올해 이게 많이 발생됐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심을 알참이 수바라에 아주 강하냐? 아니에요. 그냥 보통이에요. 근데 알참이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수바라에 강한 품종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다른 품종처럼 알참이도 수바라에는 취약해요. 올해 수바라는 알참이뿐만 아니라 추청이나 다른 품종에서도 공통적으로 상당히 문제됐고요. 여러분들 내년에 심을 고급종 종자 공급이 되게 어려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고급종 종자들이 대부분 수바라가 예년보다 많이 나와서 종자 라인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일단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있는데 수바라에 강한 품종이 있거든요. 어느 품종이 수바라에 가장 강할까요? 중만생종, 중생종. 답은 조생종입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그러면은 실제 수바라 발생이 가장 많은 품종은 뭘까요? 조생종입니다. 말이 좀 제가 말장난한 것 같죠? 조생종이 수바라에 제일 강한데 실제 발생되는 건 조생종이 많다. 그 이유는요. 수바라의 발생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수바라가 발생될 수 있을 때는요. 이삭이 팬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리고 벼 둥숙이, 그러니까 벼가 어느 정도 여물었을 때, 또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을 때인데요. 자, 8월 말 정도, 9월 초 정도, 그때 조생종은 저 조건을 다 만족하죠. 7월 말에 조생종이 싹이 트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이 팬지 한 달 정도 지났고 벼도 중간생종보다는 좀 더 여문 상태고, 근데 마침 8월 말에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은 조생종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죠. 강하기는 조생종이 중간생종보다 더 수바라에 강하지만 이 조건 때문에 더 발생되는 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올해 조생종이 아니라 우리 중생종, 중간생종인데 수바라가 많았던 이유는 이걸로 보면 돼요. 자, 언제 많이 생겼냐면요. 9월 중순 하순. 이때 이삭이 팬지 중간생종도 한 달 정도 지났죠. 둥수가 어느 정도 됐죠. 이때 올해는 9월 말까지 온도가 거의 여름 날씨였었죠. 가을에 또 비도 왔습니다. 이 조건이 되다 보니까 수바라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저도 수바라를 보는 것은 보통은 9월 달에 태풍이 와서 벼가 쓰러지면은 땅에 단 데서 수바라 되는 거 많이 봤는데요. 벼가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수바라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벼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수바라 많이 봤습니다. 그건 기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벼를 튼튼하게 키워야 되겠고 병이 없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감기를 걸리더라도 똑같은 이 안에 그 감기 병균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이 안 걸릴까요? 건강한 사람이 안 걸리죠. 내성이 강하고 튼튼한 사람. 벼도 건강하게 잘 자라면은 어떤 병균이 있을 만한 환경에 덜 걸립니다. 벼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료 관리 잘해야 되고요. 이게 지수지표를 너무 많이 줘서 약하게 자라면 병 걸리기 쉽고, 또 벼를 심을 때 너무 빽빽하지 않게 좀 드문드문 심어야 훨씬 잘 자라겠죠. 그다음에 토양의 영양 조건, 또 물 관리,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출 때
올해같이 기상이 혹시나 많이 안 좋더라도 그나마 내년은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알참이 심은 분들 중에 본인도 놀래가지고 우리 센터 직원들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봤는데 6월 5일 날, 6월 10일 날 늦게 심었고 자기는 엄청 걱정을 했대요. 근데 10월에 보니까 특히 올가을에 벼 중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9월 말에 벼 잎 끝이 빨갛게 되는 거 많았죠. 그 원인이 고온 때문이었어요. 온도가 높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보면 손끝이 저리고 발끝이 저리듯이 이 끝부분이 피해를 먼저 봅니다. 온도가 계속 높다 보니까 벼 잎 끝부터 그 피해받아서 빨간데 6월 달에 심었던 알참이는 아주 눈으로 보기 예쁜 거 있죠. 그 논에 보면은 색깔도 예쁘고 자란 것도 예쁘게 그렇게 된 걸 바로 옆에 논인데 이건 5월 19일에 심은 거고 이건 6월 5일에 심은 거예요. 같은 품종을 눈으로 보기에 너무 확 차이나도록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알참이 이제 심으실 텐데 모내기 언제 해야 된다고요? 6월 2일. 네, 6월 1일 좀 과감하게 실험정신이 강하면 그렇게도 해보시더래. 일단 올해는 말에 5월 25일 좀 도전정신이 있다 싶으면 일부는 한번 6월 넘어서도 한번 6월 5일에 이때도 심어보십시오. 자,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뭘 보고 이때부터 농사 지을 수 있고 적어도 이전에는 농사를 끝내야 된다. 그 기준이 뭘까요? 온도. 서리. 서리에 따라서 우리 바깥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의 끝서리가 내린 이후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언제 수확을 해야 돼요? 첫서리 오기 전에 해야 되죠. 그 서리가 없는 날을 우리가 한자로 무상기간이라고 합니다. 무상기간이 농작물이 재배 가능한 날이에요. 근데 이 무상기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2000시 예를 들게요. 그 평년기상이라는 게 있는데 평년기상은 30년을 평균해서 기상을 냅니다. 이건 10년 단위로 해요. 그리고 지금 쓰는 평년기상은 언제일까요?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상을 지금 평년기상으로 쓰는데 서리 날짜를 보니까 2000시 예를 들게요. 4월 16일 날 끝서리가 내렸고 10월 19일 날 첫서리가 왔습니다. 그 전 10년 동안은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바뀐 평년기상을 보니까 4월 7일 끝서리가 오고 10월 29일 첫서리가 오는 걸로 무상기간이 약 보름 정도 늘어났어요. 그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죠. 벼농사를 더 모내기를 빨리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생각하면 더 늦게 수확해도 위험성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모내기를 늦게 할 때 좀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가을에 너무 추워서 수확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위험성이 예전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지금 지구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건 뭐예요? 기온이 점점 조금씩 오른다는 거예요. 점점 기온이 오르다 보니까 사과 재배 적지가 예전에는 더 대구였지만은 이제는 강원도, 양구, 고성 이쪽이 적지가 되듯이 어찌 보면은 양주 지역이 다르게 얘기하면 혜택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기온이 낮아서 남부지방에 비하면은 어떤 농작물의 제약이 더 많았지만은 점점 기온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농작물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벼농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수확량이 앞에 제가 적다고 했잖아요. 적은 이유는요. 똑같은 품종을 했는데도 경기도 부부가 적은 이유는 바로 이 기상조건 때문이거든요. 자, 모내기 늦게 하면서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5월 25일 날 아참이 모내기를 해도 수확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올해는 5월 25일 날 꼭 심고 좀 모험이 있다 싶으면 일부는 6월 달에도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쌀 품질 관리인데요. 우리 소비자들이 쌀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단맛이에요. 단맛이 있는 것은 좋은 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수질비료가 많이 주면은 벼는 연약해지고 단맛은 떨어집니다. 단백질 함량하고 식미 상관관계인데요. 식미라는 것은 그 단맛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적게 줘야 되고 우리가 쌀 포대를 보면요. 단백질 함량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단백질은 적어야 밥맛이 좋다고 했어요. 수, 우, 미가 있는데 수는 단백질이 6.0 이하이면 수라고 해요. 6.1에서 7까지를 우라고 하고 7.1 이상을 미라고 하는데요. 만일에 미다 이건 먹을 쌀이 못 돼요. 보통은 우예요. 6.1에서 7.0 사이인데 일반적인 쌀은 한 6.2나 6.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심을 알참미는 어떨까요? 우리가 매달 우리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달 전체 농협에서 쌀을 계속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나름대로 검사를 해요. 여기에 각 농협이 있죠. 우리는 10개 농협이 있거든요. 각각 다 쌀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 도정을 하고 있는데 쌀을 받아서 알참미를 했을 때 자 숫자가 보면은 5점대가 되게 많죠. 알참미는 대부분 수예요. 다른 품종도 이럴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 알참미의 기본적인 품종 특성은 식미치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이삭거름 주는 시기 예전에는 이삭이 팩이 25일 전이라고 했는데요. 25일 전에 주면 수량은 높지만 품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삭이 팩이 15일 전에 이삭거름을 주라고 합니다. 알참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5월 25일 날 모내기를 한다면은 이삭은 8월 10일 정도에 필 겁니다. 그러면은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언제가 돼요? 7월 25일 전후. 알참미 같은 경우는 그 식미치가 두 번째로 높아요. 영호진미가 가장 높고 두 번째 알참미가 식미치가 높습니다. 식미치라는 것은 밥맛을 어떤 기계로 측정을 해서 나타낸 점수이거든요. 0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3점, 마이너스 3점까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면은 괜찮은 건데 0.7이면은 혹시 여러분 알참미 재배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품종도 있는데 우리 알참미 했을까라고 의심 가질 필요 없이 우리 지역은 제일 좋은 품종을 선정을 해서 재배를 한다라고 자신을 가져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표준 재배 매뉴얼을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알참미 모내기가 언제다? 5월 25일. 그럴 경우에 벼 이삭은 언제 핀다? 8월 10일. 이삭 그러면 언제 줘야 된다? 7월 25일.